유럽 자동차 귀족들의 견고한 성벽이 단 1.17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아 올리며 다른 대륙의 도전을 비웃었던 그 콧대 높은 명가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낯선 검은색 하이퍼카 한 대 때문에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의 심장부이자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서킷으로 불리는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이, 아니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대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들 하죠. 명품 브랜드도 통째로 인수할 수 있고 천재적인 디자이너도 돈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유일한 계급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땀방울과 타이어를 갈아 넣으며 증명해낸 모터스포츠 서킷의 우승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없는 자동차 브랜드는 아무리 훌륭한 가죽을 바르고 아무리 비싼 값표를 붙여도 유럽 명가들의 VIP 라운지에서는 영원히 근본 없는 신흥부자 취급을 받으며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레이싱 무대에 엔진 도면 하나 스스로 그리지 못해 남의 나라 기술을 구걸하던 변방의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데뷔한 지 고작 2번째 경기 만에 모터스포츠의 절대 왕가인 페라리의 멱살을 잡고 코너 끝까지 밀어붙여 버린 겁니다. 격차는 고작 1.17초. 눈 한 번 깜빡이면 사라질 그 찰나의 시간을 두고 겁없는 신인이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겨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차가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비웃었지만 결과는 그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렸습니다. 페라리 레이싱팀의 최고 권위자인 AF 코르세의 감독조차 이 낯선 아시아의 하이퍼카를 향해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킷 위에서 새로운 포식자를 목격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과 50년 전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유럽을 떠돌며 제발 자동차 엔진 기술 좀 알려달라고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 서러운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오늘날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기술의 정점에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서킷 위의 치열한 전쟁이 당장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운전대 잡고 있는 그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제네시스 마그마 하이퍼카 프로젝트의 499일간의 지독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국산차의 바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모터스포츠라는 세계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하고 차가운 기술력의 전쟁터입니다. 단순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빨리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몇 시간, 길게는 2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타이어는 수백 도의 열기로 끓어오르고 브레이크 패드는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엔진 내부의 부품들은 극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지옥같은 한계를 버텨내는 브랜드만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진짜 명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포르쉐가 수억 원의 웃돈을 줘도 줄을 서서 사는 차가 된 이유, 아우디가 평범한 승용차에서 기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이유 모두 이 극한의 르망 레이스를 제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서킷에서 얻은 위대한 승리의 스토리를 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신분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 계급장을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서킷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처참한 굴욕만을 맛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닛산입니다. 2015년 닛산은 자신들의 막강한 기술력을 과시하겠다며 모터스포츠의 오랜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괴한 차를 들고 르망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엔진을 차체 앞쪽에 두고 앞바퀴를 굴리는 전륜구동 하이퍼카였죠. 유럽의 명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속 300km로 코너를 돌아야 하는 레이싱에서 전륜구동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오만함 그 자체였거든요. 닛산은 수천억 원의 자본과 천재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안에서 완벽했던 그들의 계산은 서킷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코너에서는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트랙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닛산의 하이퍼카는 단 1년 만에 수천억 원의 잿더미만 남긴 채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부조 역시 공기 저항을 없애겠다며 리어 윙을 완전히 제거한 파격적인 하이퍼카를 내놓았지만 날씨와 노면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차체가 휘청거리는 뼈아픈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연의 물리법칙을 이기려던 오만의 대가였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글로벌 명가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떠나가야만 했던 냉혹한 전쟁터에 제네시스가 당당히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자신만의 독자적인 규칙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철저한 규정, 즉 LMDH라는 룰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은 차체의 뼈대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검증된 표준 부품을 사용하고 오직 자동차의 심장인 내연기관 엔진 하나만 각 브랜드가 직접 개발하여 승부를 겨루게 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뼈대까지 다 만들어야 진짜 기술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네시스의 가장 무섭고 치밀한 승부수였습니다. 똑같은 뼈대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변명할 여지 없이 오직 엔진의 폭발적인 성능과 내구성 하나만으로 서로의 실력을 벌거벗고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네시스는 자신 없는 부분에 힘을 빼고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흙먼지를 마시며 가장 날카롭게 벼려온 단 하나의 무기, 바로 세계 랠리 선수권 대회에서 축적한 심장 기술의 모든 화력을 집중한 것입니다. 이 엔진을 깎아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과 치열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의 지하 가장 깊은 곳, 철저하게 통제된 비밀 테스트실이 그 무대였습니다. 제네시스의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고 랠리카에 쓰이던 고출력 엔진 2개를 억지로 하나로 결합한 3.1리터 V8 트윈 터보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험지를 미친 듯이 돌파하던 그 야수 같은 힘을 매끈한 하이퍼카에 이식하겠다는 발상은 좋았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다이나모 테스트를 진행하던 어느 금요일 밤 고막을 울리는 폭발음과 함께 시제품 엔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구실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수십 년간 쇳덩거리만 만져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폭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압력을 높여야 버티는지, 어느 온도에서 금속이 녹아내리는지 알아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엔진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일부러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터지면 다시 도면을 뜯어 고치고 다시 깎아서 조립하고 또다시 극한까지 밀어붙여 기어코 엔진의 한계를 확인하고 마는 그 험난하고 고단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개발비가 허공으로 날아가자 회사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이퍼카는 애초에 무리수였다며 무모한 도전에 대한 짙은 회의감이 연구소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엔지니어들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정의선 회장의 짧고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실패할 자유를 줄 테니 터져도 좋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양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저항을 0.01%라도 줄이기 위해 1200장이 넘는 에어로다이내믹 도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에는 수만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아침에는 3D 프린터로 부품을 찍어내 실전에 붙여보는 강행군이 24시간 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499일이라는 하이퍼카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짧고 압축적인 피눈물 나는 헌신의 시간이 쌓여 마침내 스파 프랑코샹 서킷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전 레이스. 모두가 완주만 해도 기적이라던 그 신생아 브랜드의 하이퍼카가 코너를 돌 때마다
엄청난 접지력으로 앞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 특유의 미친 날씨 변화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노면이 젖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남양연구소에서 돌렸던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BMW의 워크스팀을 바깥쪽으로 추월하고 알핀을 100m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시속 330km를 찍으며 앞서가던 페라리를 숨막히게 추격하자 페라리의 드라이버 닐슨이 패닉에 빠져 팀 라디오에 대고 절규했던 겁니다. 저 차 왜 이렇게 빠르냐고 말이죠. 마침내 체커기가 내려가고 최종 8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인트를 따낸 순간 스파 서킷의 유럽인들은 경악으로 침묵했지만 한국의 남양연구소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현대자동차 그룹은 제네시스는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이 서킷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처럼 가성비 좋고 옵션 화려한 차를 팔면서 편하게 돈을 벌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반세기 전 1975년에 뼈아픈 과거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자동차 엔진을 스스로 설계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꿈꾸던 현대차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도면 하나를 구해보겠다고 홀로 유럽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기술 좀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도로도 안 깔린 후진국에 줄 기술은 없다는 문전박대였죠.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일본 미쓰비시에 막대한 로열티를 쥐어주고 구형 엔진 도면을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우리 것이고 심장은 남의 것을 빌려 겨우겨우 조립해낸 차가 바로 최초의 고유 모델 폰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어디서 기워붙인 프랑켄슈타인 같은 차라며 비웃었지만 우리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가 겪어야 할 차갑고 서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4년, 절치부심한 한국의 자동차는 다시 유럽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는 전장으로 직접 뛰어든 겁니다. 눈보라치는 빙판길과 타이어가 찢겨나가는 자갈밭을 10년 넘게 미친 듯이 뒹굴며 긁어모은 실전 데이터가 무려 150TB.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차체가 어떻게 뒤틀리고 어느 한계에서 엔진이 망가지는지를 기록한 처절한 생존의 일지였습니다. 남의 도면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누구도 갖지 못한 방대한 극한의 실전 데이터를 무기 삼아 완전히 독자적인 하이퍼카 엔진을 깎아내게 된 것입니다. 스파 서킷에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사이에 당당히 서 있던 제네시스의 모습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온 서러움과 집념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극은 단순히 서킷 위에서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투쟁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탄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전복되었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기적처럼 우즈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가 바로 제네시스 GV80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스타가 극한의 충돌 속에서도 한국차의 단단한 뼈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은 수천억 원짜리 슈퍼볼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제네시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모터스포츠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가 스파 서킷에서 페라리를 위협하며 엄청난 성능을 증명하자 북미 중고차 시장이 가장 먼저 요동쳤습니다. 리서치 기관들이 발표한 제네시스 차량의 중고차 잔존가치 전망치가 하루아침에 4.2%나 훌쩍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킷에서 증명된 그 압도적인 기술의 후광 효과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마트를 갈 때 타고 다니는 평범한 세단과 SUV의 몸값까지
통째로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제네시스가 대신 따오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르망을 제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강의 하이브리드 엔진 제어 기술과 공기역학 설계는 여러분의 다음 차의 영혼처럼 고스란히 이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기엔 이릅니다. 진정한 기술의 정점, 모터스포츠의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르망 24시 레이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6시간을 달린 스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4시간 동안 단 3초도 쉬지 않고 괴물처럼 달려야 하는 지옥의 레이스입니다. 스파 경기 직후부터 남양 연구소의 시뮬레이터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르망의 코스를 돌고 또 돌며 가상의 타이어를 극한까지 마모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를 비롯한 세계적인 명가들도 방심을 거두고 제네시스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전담 분석팀까지 꾸리며 맹렬하게 추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엔진 도면 한 장 없어 고개를 푹 숙여야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서킷의 절대 권력자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그들이 짜놓은 견고한 룰 안으로 들어가 그 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르망에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제네시스가 24시간을 버텨내고 영광의 포디움 위에 오르는 그 순간 세상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향해 또 한 번 경악할 것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다시 보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